일장 쫓겨난 75세 아버지. 평생 모은 5억짜리 집에서 아내의 장례를 치른 다음 날 쫓겨난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올해 75세 박동철입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제가 겪은 지옥 같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내 영희가 세상을 떠나고 겨우 일주일 되던 날 밤이었어요. 추모할 시간도 없이 저는 이 한겨울 새벽에 거리로 쫓겨났습니다. 누가? 바로 제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영하에 칼바람이 불어 닥치는 새벽 2시.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사준 아들의 집 5억짜리 아파트 현관문 앞에서 저는 덜덜 떨고 있었어요. 손에 든 건 작은 가방 하나뿐이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아내의 유품 몇 개와 낡은 옷가지가 전부였어요. 아버님, 정말 죄송하지만 오늘 밤은 여기서 주무실 수 없어요.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차갑고 단호하게 들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들려오는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라곤 단 한 점도 없었어요. 수진아, 그게 무슨 말이냐?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억누르는 분노 때문이었죠. 나는 내 시아버지다. 아내 장례를 치르고 하룻밤만 재워달라는데? 제 목소리는 새벽 찬 공기 속에서 떨렸습니다. 아버님,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잖아요. 수진이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냉정함이 가득했어요. 저희도 저희만의 생활 패턴이 있다고요. 갑자기 오시면 곤란해요. 갑자기라니요? 장례를 치르고 찾아온 아버지가 갑자기라는 말을 들어야 하나요? 내가 사준 집에서 하룻밤 자는 게 그렇게 큰일이냐? 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목소리에 울분이 섞여 나왔습니다. 그건 결혼할 때 주신 거잖아요. 수진이가 소리쳤어요. 지금 와서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죠. 법과 도덕의 선을 넘는 발언이었어요. 이런 망할 것이.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집에서 나가. 내 목소리가 내 귀에도 낯설게 들렸어요. 며느리 지혜가 문 앞에서 멈칫했죠. 아들 민석이 뒤에서 중얼거렸어요. 아버지, 그만하세요. 그만하라니? 이 집이 누구 덕에 있는 집인데? 절대 못 나가요. 민석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된 채로 처음으로 나를 똑바로 쳐다봤죠. 불효막심한 놈. 내 목소리가 떨렸어요. 내 어미 장례 끝난 지 며칠 됐다고 벌써 내 말을 이렇게 짓밟아?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며느리 지혜가 소리쳤어요. 쾅. 문이 닫히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어요. 그 문 안에는 내가 평생 바친 모든 게 있었죠. 그날 밤 나는 문 밖에 섰습니다. 바람이 매서웠죠.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사준 집,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부은 그 집에서 이제 저는 남 취급을 받고 있었습니다. 75년을 살면서 이런 지옥 같은 굴욕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제 낡은 점퍼 사이로 파고들었어요. 손이 꽁꽁 얼어붙었습니다. 발밑에는 눈이 쌓여 있었고 하늘에서는 가랑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제 뒤에 있는 아파트 불빛들이 따뜻해 보였습니다. 저 안에서는 가족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겠죠. 하지만 저는 제가 사준 집 앞에서 쫓겨나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을 들여 사준 집에서 내 아들과 며느리에게 쫓겨나는 기분. 여러분은 상상할 수 있으시겠어요? 40년을 택시 핸들을 잡고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며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었습니다. 아내는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에 돌아오며 빌딩 청소를 했어요. 무릎이 아파도 허리가 휘어져도 참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5억. 우리 부부 인생의 전부였어요. 그 돈으로 아들에게 신혼집을 사줬습니다. 조건은 단 하나. 늙으면 우리를 모셔달라는 것. 하지만 여러분,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제가 그 후에 한 일은, 그리고 그들에게 당한 더한 배신은 상상도 못하실 거예요. 75세의 늙은 아버지가 과연 이 폐륜을 어떻게 되갚았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인 법정 실화입니다. 평생을 희생한 아버지가 부양 조건부 증여를 무기로 아들에게 집을 되찾아야 했던 이야기.
저 박동철의 40년 피땀은 어떻게 배신으로 돌아왔는지, 그리고 제가 어떻게 사이다처럼 통쾌하게 승리할 수 있었는지. 그 새벽 제가 찜질방으로 향하면서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것. 좋다.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법정까지 가야 했던 75세 아버지의 처절한 싸움. 5억짜리 복수국. 지금 바로 그 첫 번째 이유부터 시작합니다. 2장 카이스트 아들 배신. 여러분, 제가 그 새벽에 왜 그토록 울분을 터뜨렸을까요? 단순한 서운함이 아니었어요. 제 40년 피와 땀의 역사가 며느리의 차가운 한마디에 완전히 짓밟혔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평생을 택시기사로 살아왔습니다. 거창한 삶은 아니었지만 성실함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았다고 자부해요. 아내 영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빌딩 청소 일을 했고요. 우리는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평범한 서민이었지만 우리에게는 단 하나의 꿈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들 준혁이를 제대로 키우는 것. 준혁이는 어릴 때부터 달랐어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항상 반에서 1등을 놓치지 않았죠. 아내가 그 성적표를 들고 얼마나 활짝 웃었는지. 여보, 우리 준혁이가 카이스트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희가 말하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하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지옥을 살았습니다. 학원비, 교재비, 과외비. 돈이 정말 물쓰듯 나갔어요. 저는 택시 운전을 마치고도 주말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했습니다. 아내는 무릎이 아파 걷기 힘들어 하면서도 새벽 4시에 나가 밤 10시에야 돌아왔고요. 손에는 굳은 살이 박이고 허리가 휘어지는 고통도 참았습니다. 왜냐고요? 우리 준혁이의 앞날이 더 중요했으니까. 제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야 할 돈도 아꼈어요. 아내도 마찬가지였어요. 무릎이 시큰거려도 파스 한 장 붙이고 버텼습니다. 결국 준혁이는 카이스트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택시 안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손님을 태우고 있었는데 눈물이 핑 돌더라고요. 시장 상인들이 모두 축하해 주었고 동네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택시기사 아들이 카이스트 갔대. 소문이 쫙 퍼졌어요. 저희 부부는 그날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준혁이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처음 월급날 용돈을 가져다 줬을 때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어요. 아버지, 어머니 덕분입니다. 준혁이의 말에 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준혁이가 결혼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들이 회사원인 수진이라는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어요. 처음에는 깔끔하고 예의 바른 것 같아 기뻤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준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신혼집 마련하는 게 쉽지 않네요. 전세금이 너무 비싸서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40년 피땀으로 모은 돈에 살고 있던 작은 집을 담보로 대출까지 받았어요. 수도권에 5억이 넘는 아파트를 아들의 새 출발을 위해 마련해 주었습니다. 5억. 제 인생 전부였습니다. 택시를 평생 몰면서 손님 한 명 한 명 태우며 모은 돈이었어요. 밤샘 운전으로 몸이 망가져도 참았습니다. 아내도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면서도 청소 일을 놓지 않았어요. 그렇게 모은 5억이었습니다. 저는 준혁이와 수진이에게 말했어요. 준혁아, 수진아, 이 아파트가 우리 부부 인생의 마지막 전부다. 제 목소리는 진지했어요. 너희에게 집을 사주는 대신 조건이 하나 있다. 나와 너희 엄마가 늙어서 몸이 불편해지면 너희가 우리를 모셔야 한다. 준혁이는 대답했어요. 당연한 말씀이죠, 아버지. 며느리 수진이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결정적인 한 줄을 계약서에 넣었습니다. 부양 조건을 지키지 않으면 증여는 무효. 부양 조건부 증여.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어요. 며느리 수진이가 하객들 앞에서 인사했습니다. 좋은 시부모님을 모시게 되어 기쁩니다. 저희 남편은 복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 인사를 들을 때만 해도 저는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 아들과 며느리가 그 5억짜리 약속을 영원히 지킬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배신의 칼날이 바로 제 아내의 암 진단과 함께 날아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3장 며느리 냉대 시작.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5억짜리 아파트를 사준 것이 저와 아내를 향한 배신의 계약서가 될 줄은 말이에요. 결혼식은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며느리 수진이가 하객들 앞에서 인사할 때만 해도 저는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었다고 믿었어요. 하지만 그 평화는 채 며칠도 가지 않았습니다. 전화는 짧아지고 만남은 줄어들었어요. 주말에 한번 아들 얼굴이라도 보려고 전화하면 늘 돌아오는 대답은 비슷했습니다. 아버지, 우리 요즘 너무 바빠요. 너무 피곤해요. 다음 주에 연락드릴게요. 처음에는 신혼이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젊은 부부가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게 당연하다 생각했죠. 그런데 명절까지도 오지 않는 겁니다. 추석에도 설날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회사 일이 바빠서요.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요. 이유는 늘 그럴싸했어요. 한 번은 수도권 조카 결혼식 때문에 갔다가 아내와 함께 불쑥 아들 신혼집에 찾아가 봤습니다. 아파트 현관문 초인종을 눌렀는데 며느리 수진이가 문을 열고 나오더니 표정이 확 굳어지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미리 연락하고 오셔야죠. 수진이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갑자기 오시면 저희도 당황스러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까요? 제가 무슨 남처럼 손님 취급을 받는 것 같았어요. 내가 사준 집인데, 내 아들이 사는 집인데, 왜 미리 허락을 받고 와야 하나? 아내는 이미 마음이 상한 상태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저런 소리를 들어야 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했죠. 저도 할 말이 없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명절 연락도 없었고 제 생일에도 인사 한 통 없었어요. 가장 기가 막혔던 건 며느리 수진이 생일날이었습니다. 선물을 준비해서 찾아갔는데 현관문도 열어주지 않더군요. 인터폰 너머로 수진이가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마치 제가 택배 기사라도 된 것처럼 말이에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5억짜리 아파트를 내어주자마자 이 아이들은 우리를 부담스러운 존재, 간섭하는 짐으로 취급하기 시작했다는 것을요. 한 번은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혁아, 이번 주말에 집에 한번 들을 수 있겠니? 네, 엄마가 내가 좋아하던 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린단다. 아내 영희가 아침부터 시장에 가서 좋은 갈비를 골라왔거든요. 하지만 준혁이의 대답은 차갑더군요. 아버지, 죄송해요. 이번 주말에 수진이 친구들 만나기로 해서요. 며느리 친구 모임이 부모보다 중요한 겁니까? 그날 아내는 정성껏 만든 갈비찜을 보며 눈물을 글썽였어요. 여보, 우리 준혁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변한 걸까요? 저도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택시 운전을 하다가 우연히 준혁이와 수진이를 봤어요. 백화점 앞에서 손을 잡고 걸어가더군요. 행복해 보였어요. 저는 경적을 울렸습니다. 반가운 마음에요. 하지만 준혁이는 저를 못 본 척했어요. 분명히 봤을 텐데 고개를 돌리더니 수진이와 함께 급히 백화점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우리 아들이 아버지가 택시기사라는 게 부끄러운 건가? 며느리 앞에서 체면이 안 서는 건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어요. 아내도 참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겠지. 신혼이라서 그런 거겠지. 스스로를 위로하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서러움과 냉대는 곧 닥쳐올 지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내의 암 진단이 그 지옥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장 시어머니 투병 외면. 여러분, 제가 그 모든 서러움을 견딜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아내가 제 옆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지대마저 무너지는 순간이 오고야 말았어요. 아내 영희가 건강검진에서 말기 위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청천벽력이었죠.
평생 새벽부터 밤까지 빌딩 청소를 하느라 제대로 쉬지도 먹지도 못했던 아내였어요. 저는 울부짖는 심정으로 아들 준혁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혁아, 내 엄마가 위암 말기라고 한다. 빨리 병원에 와봐라. 지금껏 고생해서 살아온 아내를 생각하니 앞이 캄캄했어요. 그런데 준혁이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아버지, 죄송해요. 회사에서 중요한 프로젝트가 있어서 지금은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요. 주말에 갈게요. 주말에 갈게요. 엄마가 암 진단을 받았는데 겨우 그 말이라니. 저는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내 엄마가 다 죽어가는데 회사가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그러자 전화 너머로 며느리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아버님이 또 화내시네. 전화 끊어. 그리고 정말로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 순간 아내는 제 옆에서 너무나 서운한 표정을 지었어요.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우리 준혁이가 이럴까요? 영희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어요. 그 주말에도 다음 주에도 아들 부부는 오지 않았습니다. 6개월 동안의 힘겨운 투병 기간, 저는 혼자서 아내의 병상을 지켰어요. 아내는 항암 치료로 머리카락이 빠지고 몸무게가 20kg나 줄었지만 매일같이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준혁이는 언제 올까? 우리 준혁이. 병원 간호사가 저에게 물었어요. 보호자분이 할아버님 혼자세요? 다른 가족분들은 어디 계세요? 저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아들이 회사 일로 너무 바빠서요. 변명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죠. 그러던 중 겨우 한번 찾아온 며느리 수진이의 행동은 제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쐐기를 박았습니다. 수진이는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어요. 그리고 곧바로 아내에게 다가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병원비도 너무 많이 나오고 아버님도 저희도 너무 힘들어요. 이제 빨리 퇴원하셔야 할 것 같아요. 힘들다. 빨리 퇴원하셔야 한다. 그 말이 대학까지 나왔다는 며느리가 죽어가는 시어머니에게 할 말인가요? 아내의 얼굴이 순간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아이들에게 우리는 이미 짐이 된 것이 아니라 돈만 받고 버려도 되는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는 것을요. 한 번은 아내가 제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준혁이에게 맛있는 밥을 한번 해줘야 하는데. 영희가 힘없이 중얼거렸어요.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는데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6개월 동안 준혁이는 회사 일이 바빠서 수진이가 몸이 안 좋아서라는 핑계로 겨우 3번 왔을 뿐이었어요. 그것도 10분 정도 얼굴만 비추고 가는 정도였습니다. 한 번은 준혁이가 병실에 왔을 때 아내가 손을 뻗으며 말했어요. 준혁아, 가까이 와봐. 우리 준혁이 손 좀 잡아보자. 하지만 준혁이는 마지못해 다가와서 아내의 손을 겨우 몇 초간 잡더니 말했어요. 어머니, 저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리고는 황급히 손을 놓고 병실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아내를 6개월간 돌봐준 간병인 분이 제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할아버지,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준혁이 언제 와?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며느리분은 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아내를 잃은 슬픔보다 자식들에게 받은 모욕감이 더 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들에게 아버지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5장 임종 앞 불참 통보. 아내가 투병한 6개월 동안 아들 준혁이는 회사 일 핑계를 대며 겨우 3번 병문안을 왔어요. 그것도 10분을 채우지 못했죠. 며느리 수진이는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며 거의 오지 않았고요. 하지만 아내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기다렸어요. 여보,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준혁이에게 맛있는 밥을 한번 해줘야 하는데. 영희가 희미하게 말했어요. 내가 만든 된장찌개를 참 좋아했는데.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이런 말을 할 때 제 가슴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다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이제는 애원하는 심정이었습니다. 준혁아, 내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제발 시간 내서 수진이와 함께 한 번만 와라. 엄마가 많이 아프다. 하지만 준혁이의 대답은 저를 2번 죽이는 말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병원 냄새를 맡으면 안 돼요. 좀 더 안정되면 갈게요. 며느리가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고요? 시어머니가 죽어가는데 그게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더 이상 가족이라는 희망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 새벽 4시, 병실 옆간이 침대에서 잠깐 잠이 들었는데 아내가 갑자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할아버지, 환자분이 임종하실 것 같습니다. 준비하셔야겠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4시. 떨리는 손으로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절규했어요. 준혁아, 내 엄마가 위독하다. 지금 당장 와라. 목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이번에는 정말 부랴부랴 달려왔어요. 며느리 수진이까지 급히 데리고 말이에요.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내는 그날 새벽 4시 10분. 마지막까지 우리 준혁이는 언제 와요? 라고 희미한 목소리로 중얼거리다가 사랑하는 아들. 얼굴 한번 보지 못하고 제 손을 꼭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말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요. 영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우리 준혁이 잘 부탁해요. 내가 제대로 못 키운 것 같아서. 자식 걱정만 하다가 떠난 아내. 43년을 함께한 제 인생의 전부가 끝까지 자식 걱정만 하다가 이렇게 저를 홀로 남겨두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아내의 손이 차가워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울 수도 없었습니다.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뿐이었어요. 10분 후 준혁이와 수진이가 헐레벌떡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준혁이가 소리쳤지만 아내는 이미 눈을 감은 뒤였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준혁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늦었다. 제 목소리는 차갑더군요. 내 엄마가 마지막까지 너만 기다렸는데 넌 늦었어. 준혁이는 아내 곁에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멀찍이 서서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어요. 병실 안은 침묵뿐이었습니다. 아내를 6개월간 간병해 준 간병인 분이 조용히 들어와 아내의 몸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그분이 제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환자분이 마지막 순간까지 아드님만 기다리셨어요. 준혁이 언제 와? 라고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어요. 장례 준비해야지, 가자. 준혁이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아이들은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저 끝난 부담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을요. 저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자식들에게 받은 모욕감. 2가지 6장 장례식 모욕 폭발. 아내의 장례식 3일 동안 저는 더 이상 울 힘도 없었습니다. 그냥 허탈했어요. 43년 제 인생의 전부가 떠났는데 남은 건 배신감 뿐이었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검은 옷을 입고 조문객들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머님이 갑자기 돌아가셔서 너무 놀랐어요. 평소에 건강하셨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몰랐어요. 갑자기라니요? 6개월 동안 말기 위암으로 투병했는데 단 3번만 찾아왔던 사람이 갑자기라는 말을 하다니요. 한 번도 진정 어린 문병을 오지 않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거짓말이었죠. 조문객들은 며느리가 참하다고 칭찬했지만 저는 속으로 쓴웃음만 삼켰습니다. 장례를 치르는 내내 며느리 수진이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아버님, 장례식장이 너무 추워요. 여기 음식이 별로네요. 상주 역할을 해야 할 며느리가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조문객 음식은 물론 저를 챙기는 일조차 모두 남의 일처럼 말이에요. 그저 빨리 이 자리가 끝나기만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가장 기가 막혔던 순간은 아내의 관이 화장장으로 향하던 발인 날이었습니다. 상여를 따라가는 길, 며느리가 아들 준혁이에게 속삭이는 소리를 저는 똑똑히 들었어요. 여보, 이제 끝난 거지? 우리 언제 집에 가? 이제 끝난 거지? 시어머니의 관이 바로 앞에 있는데 며느리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인가요?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그때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아내의 죽음은 슬픔이 아니라 드디어 끝난 부담일 뿐이라는 것을요. 화장장에서 마지막 작별을 할 때도 며느리는 멀찍이 서 있었어요. 그리고 휴대폰만 자꾸 쳐다보더군요. 아마 빨리 끝나기만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장례를 모두 마치고 난 뒤 저는 정말 막막했습니다. 43년을 함께 산 아내가 떠나고 집은 텅 비어버렸어요. 그동안 아내 간병비며 장례비며 돈도 많이 들었는데 아들 내외는 돈에 대한 이야기는 일체하지 않고 무심했습니다. 막상 아내를 떠나보내고 난 뒤 저는 너무 황망하고 쓸쓸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 이제라도 아들과 가족답게 지내보고 싶은 마음으로 혼자 남겨진 이 외로움을 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마치고 7일째 되던 날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준혁이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가족이 될 수 있겠지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슬픔도 아들과 함께라면 조금은 덜어질 것 같았거든요. 아파트 현관 앞에서 초인종을 눌렀을 때 제 마음은 두근거렸습니다. 인터폰 너머로 수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나다, 아버지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어요. 수진이가 나왔는데 표정이 그리 반갑지 않더군요. 아버님, 왜 갑자기 오셨어요? 미리 연락하시지. 아, 수진아, 내 어머니 떠나보내고 집이 너무 쓸쓸해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 그때 뒤에서 준혁이가 나왔어요. 아버지,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래도 아들이니까 조금은 배려하는 것 같았어요. 거실로 들어가서 앉았는데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아버지, 식사는 하셨어요? 준혁이가 물어봤지만 형식적인 질문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니, 아직. 그럼 뭔가 시켜드릴게요. 준혁이가 휴대폰을 꺼내더니 치킨을 주문했어요. 집에서 해준 밥이 아니라 치킨 배달이라니.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치킨을 먹으면서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준혁아, 이제 엄마도 돌아가시고 아버지 혼자 지내기가 참 쓸쓸하다. 너희와 함께 살면 안 될까? 그 말을 듣자마자 수진이의 표정이 확 굳어졌어요. 준혁이도 치킨을 먹던 손을 멈췄습니다. 아버지. 준혁이가 말을 꺼냈지만 수진이가 먼저 나섰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서 갑자기 함께 사는 건 좀.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그 5억짜리 집 현관문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7장 5억 회수 칼날. 장례를 마치고 7일째 되던 날 저는 아들 부부에게 찾아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이제라도 아버지와 아들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지막 희망을 품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현관문 앞에서 산산조각 났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결국 저에게 요양원을 권유했고 아들 준혁이는 바닥만 내려다보며 입을 닫았죠. 제가 평생 피땀 흘려 사준 5억짜리 집에서 저는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새벽에 혼자 길거리를 걸으면서 저는 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미 말랐어요. 대신 지독한 분노가 가슴속에서 타올랐죠. 좋다, 나간다 하지만 이 집도 가져가겠다. 75세 아버지의 마지막 반격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밤은 근처 찜질방에서 잤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앞으로 법정 싸움을 해야 할 텐데 변호사 비용도 필요하고요. 찜질방 바닥에 누워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43년을 함께 산 아내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잘하고 있는 거겠죠? 저는 다음 날 아침 곧바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지만 변호사 비용이 걱정되지 않았어요. 저의 존엄을 지키는 일에 돈을 아끼고 싶지 않았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섰을 때 젊은 변호사가 저를 보더니 물었어요. 어르신 무슨 일로 오셨나요? 조건부 증여 해제가 정말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변호사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계약서를 가져오셨나요? 다행히 아내와 함께 계약서 사본을 챙겨 두었거든요. 변호사가 계약서를 자세히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르신 충분히 승산이 있습니다. 부양 조건부 증여에서 수증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증여자는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증거입니다. 증거요? 그분들이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걸 명확히 증명해야 해요. 병원 기록, 통화 내역, 문자 메시지,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냉철한 사냥꾼이 되었습니다. 아내의 6개월 투병 기간 동안 준혁이와 수진이가 병문안을 거의 오지 않았다는 병원 기록을 받았어요. 제가 계속 연락했지만 그들이 거부했다는 통화 내역도 모았습니다. 휴대폰 통화 기록을 뽑아보니 제가 준혁이에게 전화한 게 50번이 넘었는데 받은 건 겨우 5번이었어요. 문자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준혁아, 엄마 상태가 안 좋다. 병원에 와 줄 수 있니? 준혁아, 엄마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이런 메시지들에 대한 답은 거의 없었어요. 가장 결정적이었던 건 아내의 장례식장에서 며느리의 모욕적인 언행을 직접 목격한 간병인과 친척들이 증언을 확보한 것이었습니다. 간병인 분이 흔쾌히 증언해 주겠다고 했어요. 할아버지, 제가 6개월 동안 본 거 다 증언해 드릴게요. 며느리분이 얼마나 냉정했는지 똑똑히 봤거든요. 5억. 그 돈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와 제가 40년을 바친 존엄의 결정체였어요. 이 폐륜 자식들에게 그 존엄을 짓밟히고 쫓겨날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슬픔과 후회를 단호한 복수의 의지로 바꾸었습니다. 아들 부부는 설마 제가 진짜로 법정 싸움까지 걸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예요. 한 달 후 저는 법원에 조건부 증여 해제 및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청구 소송을 제출했습니다. 며칠 후 준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처음에는 당황한 목소리였어요. 아버지, 정말 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 나쁜 자식들인가요? 저는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준혁아, 나쁜 자식이 아니라면 왜 내 엄마 병문안도 제대로 안 왔냐? 6개월 동안 겨우 3번이 전부였잖아. 그건 아버지, 정말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일? 내 엄마가 죽어가는데 엄마보다 일이 더 중요하냐? 그 다음부터는 수진이가 전화를 받았어요. 목소리에 처음으로 떨림이 있더군요. 아버님, 소송 취하해 주세요. 저희가 사과드릴게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이미 늦었다. 끝까지 해보자. 75세 아버지의 처절한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8장 법정 충격 폭로전. 드디어 첫 번째 법정이 열렸습니다.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비싼 정장을 입고 거대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대동하고 나왔어요. 75세 노인 혼자서는 쉽게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저는 철저히 준비된 폭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법정이 시작되었어요. 상대방 변호사는 거만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이미 자발적으로 증여한 것이고 부양 의무는 도덕적 의무일 뿐 강제성이 없다고 봅니다. 그때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반박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명백한 조건부 증여입니다. 계약서에 부모 부양을 조건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피고들은 이 조건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제 변호사가 계약서를 제출했어요. 재판장이 계약서를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부양 조건부 증여라고 명시되어 있군요. 피고 측 이 사실을 인정합니까? 준혁이의 변호사가 대답했어요. 예, 인정합니다. 하지만 피고들은 최선을 다해 부양 의무를 이행했습니다. 최선을 다했다고요? 6개월 동안 겨우 3번 왔는데. 이어진 증인 신문. 아내를 6개월간 돌봤던 간병인이 증인석에 섰습니다.
그분의 증언은 법정을 숙연하게 만들었어요. 환자분이 하루에도 몇 번씩 준혁이는 언제 와요? 하고 물어보시는데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간병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가슴 아팠어요. 며느리분은 와서도 계속 휴대폰만 보고 빨리 가고 싶어 하는 표정이 역력했어요. 그리고 한 번은 시어머니께 빨리 퇴원하셔야 한다고 말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어요. 제 변호사는 제가 모은 통화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재판장님, 원고는 6개월간 피고에게 50번 이상 전화를 걸었으나 피고가 받은 통화는 겨우 5번에 불과합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피고 준혁은 6개월간의 투병 기간 동안 겨우 3번 병문안을 왔고 그마저도 10분을 채 머물지 않았습니다. 피고 수지는 병원 냄새 때문에 토한다며 임종 직전까지 시어머니 문병을 거부했습니다. 제 아들 준혁이는 부끄러움에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며느리 수진이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 변호사에게만 속삭일 뿐이었습니다. 재판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시어머니의 임종 전 마지막 문병 날짜를 기억합니까? 수진이는 얼굴을 가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군요. 기억하지 못합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들렸어요. 네, 정확히는. 수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6개월이라는 투병 기간 동안의 일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군요.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법정안이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어요. 상대방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피고들은 회사 일과 개인 사정으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부양 의무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다시 반박했어요. 재판장님, 부양 조건부 증여의 핵심은 실질적 부양입니다. 피고들은 임종 순간조차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부양입니까? 제 변호사가 병원 기록을 추가로 제출했어요. 이 기록을 보시면 환자는 6개월간 혼자 계셨고 보호자는 원고 한 분뿐이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 기록은 총 3번, 각각 10분 미만입니다. 재판장이 기록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재판에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는데 준혁이가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정말 끝까지 가시려는 겁니까? 저는 아들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끝까지 간다. 내가 내 엄마한테 한 짓을 다 보여주겠다. 준혁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느꼈지만 가장 충격적인 증거는 다음 재판에서 공개되었습니다. 구장 요양원 카톡 실체. 두 번째 재판에서 아들 부부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시간을 끌려 했지만 저는 이미 결정적인 한 방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양심적인 아들 동료가 제보해 준 준혁이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습니다. 재판장이 엄숙하게 증거를 확인했고 이윽고 제 변호사가 그 내용을 법정 안에서 낭독했습니다. 피고 준혁이가 직장 동료들에게 보낸 메시지입니다. 내용을 공개합니다. 제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엄마랑 함께 살자고 하는데 진짜 부담됨. 그 메시지가 법정 안에서 읽히기 시작했어요. 수진이가 스트레스 왕창 받아서 못 견디겠다고 함. 빨리 요양원이나 찾아드려야겠음. 변호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집에서 계속 계시면 우리 생활이 불가능해. 그 순간 방청석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아들 준혁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고 며느리 수진이는 아예 뒤돌아 앉아 고개를 숙여버렸어요. 그들이 5억짜리 집을 받고 부모를 치워버리려 했던 검은 속셈이 만천하에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장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준혁이에게 물었습니다. 피고 준혁, 이 메시지가 맞습니까? 준혁이는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는지 울먹이는 소리만 낼 뿐이었습니다. 피고, 답변하십시오. 재판장이 다시 물었어요. 네, 맞습니다. 준혁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일시적인 감정으로
일시적 감정이라고 하셨습니까? 재판장의 목소리가 더 차갑게 들렸어요. 평생 희생하신 부모님을 요양원에 보내려 했다는 말입니까? 준혁이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우리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말, 평생을 아들을 위해 희생한 부모가 단지 5억짜리 집을 지키기 위한 짐짝으로 전락했다는 사실이 그 한 문장에 다 담겨 있었습니다. 제 변호사가 추가로 증거를 제출했어요. 재판장님, 이 메시지가 보내진 날짜를 보시면 피고 모친의 장례식 바로 다음 날입니다. 장례식 다음 날, 아내가 떠난 지 하루 만에 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그때 통쾌함보다 더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 아이들과의 인연은 끊어져도 좋습니다. 저는 제 아내의 존엄과 제 피땀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상대방 변호사가 변명을 시도했습니다. 재판장님, 이것은 사적인 대화일 뿐이고 실제로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실제로 시행되지 않은 이유는 원고께서 먼저 집을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피고들의 의도는 명백합니다.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고 측 변호인, 더 변론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상대 변호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듯 고개를 저었습니다. 재판장은 최종 변론을 듣고 마침내 판결 선고일을 지정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오후 2시 최종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정의는 살아있다. 이 폐륜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요. 복도에서 수진이가 울면서 저에게 달려왔어요.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 손을 뿌리쳤습니다. 이미 늦었어. 기회는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 했어. 준혁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저는 아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법정에서 보자. 그렇게 말하고 저는 돌아섰습니다. 75세 아버지의 마지막 자존심을 지키는 순간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드디어 최종 판결의 날이 왔습니다. 10장 5억 사이다 승리. 드디어 마지막 재판날이 왔습니다. 법정의 정적이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잔뜩 겁먹은 얼굴로 앉아 있었어요. 재판장이 엄숙하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피고들은 조건부 증여의 핵심 조건인 부양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음이 증거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따라서 원고의 증여 해제권 행사는 정당합니다.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승소였습니다. 재판장이 인용한다는 말을 선고하는 순간 저는 온몸에 짜릿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40년 피땀과 아내의 죽음, 그리고 75세에 당한 모든 굴욕이 마침내 정의로 심판받는 순간이었어요. 그 순간 며느리 수진이가 오열하며 저에게 달려와 매달렸습니다. 아버님,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수진이의 목소리는 울음으로 떨렸어요. 저는 수진이의 손을 냉정하게 뿌리쳤습니다. 며느리가 저에게 처음으로 진심을 보인 순간이었지만 이미 모든 것이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늦었다. 제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기회는 내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줬어야 했다. 이제는 정말 늦었어. 법이 판단한 일이다. 내 집을 비워줘야겠다. 준혁이도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하지만 저는 돌아서 버렸습니다. 법원 판결을 따르도록. 한 달 후 아들 준혁이와 며느리 수진이는 제가 사준 5억짜리 집에서 쫓겨나듯 나갔습니다. 제가 평생 모은 피와 땀의 결정체인 그 집이 마침내 제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사 나가는 날 준혁이가 마지막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저는 그 집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때로는 쓸쓸하지만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의 존엄을 지켰으니까요. 가끔 준혁이에게서 연락이 옵니다.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마치 남에게 하듯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저도 짧게 대답할 뿐입니다. 응, 잘 지내라. 수진이는 전화를 받지도 않아요. 아마 제 목소리만 들어도 불편해하는 것 같더군요. 한 번은 준혁이가 말했어요. 아버님, 수진이가 인사드린다고 하네요. 하지만 결국 전화를 바꿔주지 않았습니다.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로 남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저는 75년을 살면서 아주 늦게 뼈아픈 교훈을 얻었어요. 부모의 노후는 단호해야 합니다. 무조건적인 희생만이 사랑이 아닙니다. 저처럼 평생 자식 뒷바라지하고 때늦은 후회를 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식에게 짐짝 취급당하며 후회하시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저는 지금 아내가 생전에 정성스럽게 가꾸던 화분들을 돌보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베란다에 놓인 화분에 물을 주면서 저는 가끔 아내에게 말을 걸어요. 여보, 내가 잘한 거겠지? 하늘나라에 있는 아내도 가끔은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여보, 왜 그랬어? 우리 준혁이를. 하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말해줄 것 같습니다. 여보, 정말 잘했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저의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사이다 댓글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다른 부모님들께 큰 힘이 될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한 선택이 정말 옳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그래도 가족이니까.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여러분들의 글과 성원이 더 많은 분들께 위로가 될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들이 찾아올 거예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날 되시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소중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